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버스 운전 자격 시험 핵심 요약 영상들을 올려놨었는데요. 이제 그 영상 속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험에 나올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자, 그리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정도로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목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여객 자동차의 운송사업 종류가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차량이나 운행 계통을 관리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내버스 운송이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 모두 마찬가지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차량과 운행 계통을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볼게요. 자, 광역 급행형이 있고요. 직행 좌석형이 있고요. 좌석형, 일반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점은 뭐냐? 광역 급행형 보시면은 자, 여기서 5km 이내 정류소 4개 정차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는 2개 정류소를 추가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직행 좌석형에서도 각 정류소에 정차를 한다라는 것은 좌석형과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둘 이상의 시나 도를 거쳐서 노선이 연상되는 경우 정류소의 2분의 1 범위로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시외버스 운송 사업의 운행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형은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고속형과 직행형인데, 자, 여기서 직행형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100km 이나 미만, 여기서 100km 미만이라는 건 운행 구간이죠. 운행 구간이 100km 미만이거나 60% 미만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정차할 필요 없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직행형은 보통 한 개소 이상의 정류소에서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직행형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행형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징금의 용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것들, 자, 말이 이렇게 긴데, 자, 우리 서술어만 보도록 할게요. 자, 손실의 보존, 자, 어떤 손실의 보존을 한다라는 거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설의 건설 및 운영하는 데 이 과징금을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터미널 건설하는 데도 사용을 하네요. 자, 터미널 시설 정비 확충, 터미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과징금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요 뉘앙스 한번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 1번부터 5번은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럼 6번부터 볼게요. 자, 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겁니다. 요 기준 알아두시고요. 주차, 자, 차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거죠. 즉시 운전이 불가능하다. 요거 하나 외워주시면 되고요. 서행의 기준은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를 우리 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형 사고는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형 사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명 이상은 기준 30일, 사고 이후로 30일 이내에 3명 이상이 죽었을 경우 대형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크는 핸들 타이어가 옆으로 밀려서 생긴 타이어 마크고요. 추돌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뒷차가 앞차를 충격한 게 추돌이고요. 그 차가 측방이나 반대 방향 맞은편에서 차가 충격된 거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복은 차가 뒤집어진 거죠. 자, 그리고 전도는 자, 전복과 다르게 차가 옆으로 선 겁니다. 그게 전도고요. 접촉은 우리가 스치거나 이런 것들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피사고 사람인이죠. 사람을 다치게 한 혹은 사망하게 한 사고고요. 물피사고는 물건입니다. 타인이나 건조물,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물피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신호등의 뜻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이 황색 등화의 전멸과 적색 등화의 전멸입니다. 자, 크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심히 지나가라. 이런 뜻인데, 적색 등화의 전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즉, 적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는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기본 원칙이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핀 뒤 건너가라 라는 뜻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색 등화, 우리 꼬리 물기와 참 애매한 중간에 서게 해주죠. 늘 황색의 등화가. 자, 그러면 신호가 꺼질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지 안 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이미 진입을 했다. 그러면 지나가는 게 맞고요. 진입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멈추는 게 맞다라는 거, 꼬리 물기의 기준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표지 요 5가지 기준 한번 외워볼게요. 안전표지에는 크게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간히 안전표지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안전표지 5개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도로마다 최고 속도 제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 편도 1차로면은 60, 2차로면은 80이죠. 최저 속도는 없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건 고속도로죠. 시험에는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편도 1차로는 일단 80km, 기준은 늘 최소 80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최저는 50으로 시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km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화물이나 버스 같은 거 있겠죠. 자, 그럼 매시 8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버스는 우리 100에 해당을 합니다. 최저는 마찬가지 50이고요. 그 지정, 고시한 노선의 구간 속도는 마찬가지 그 고시를 따르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20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그에 해당하는 기계들도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90까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본 고속도로보다 조금 빠릅니다.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시 30 최저 속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편도 2차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비, 눈, 안개 등 악천 후시 감속 운행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cm죠. 20mm 미만으로 쌓이는 경우에는 20% 감속한다. 최고 속도가 80km/h인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20%를 감속한 16km를 빼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자, 폭우, 폭설, 안개 등 가시거리로 100m 이내.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안개나 폭우, 폭설에서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도 속도를 50% 줄여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노면이 얼어 있거나 눈이 20cm 이상 쌓이는 경우는 초속도 50% 감속, 즉 80km/h가 최고 속도인 도로에서는 50%, 즉 40km/h를 감속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이 속도 제한 표지로 초과속 속도를 정한 경우는 이를 먼저 우선으로 따른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차 주차 금지 구역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꼭 알아둘게요. 일단은 교차로 당연히 안 되겠죠. 횡단보도, 건너보이는 보도, 차도, 구분된 도로의 보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모투인으로부터 5m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지대, 안전지대죠. 안전지대 사방 10m 주정차 안 되고요.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안 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리고 5번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안 되고요. 자, 요거 자주 나옵니다. 소방시설 관련해서는 소방시설은 무조건 5m 이내로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됩니다. 요거 벌금 세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도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게 뭐냐? 일단은 일종이면은 일단 승용 자동차는 누구나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 자, 중복되는 거 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 면허에서 뭐가 가능하냐? 아, 콘크리트 관련 친구들이 일단은 가능하다. 대형 면허 콘크리트 추가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덤프트럭 이런 거 있죠.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일단은 대형이 있는 게 낫겠다. 노상안전기가 뭐지? 일단 그러면은 대형 면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공부하시는데 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종 면허 봐야겠죠. 아, 이쪽 면허 좀 더 봐야겠네요. 자, 일종 소형 면허에서는 이제 3륜 화물 자동차, 3륜 승용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수 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 면허에서 대형 견인차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견인일 텐데 소형 견인차도 있네요. 자, 그럼 대형과 소형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총 중량 3.5톤으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 특수 면허 있으면 이제 그때서야 군원차는 특수 면허로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2종 면허 보겠습니다. 2종 면허는 간단하죠. 자, 보통 면허 우리가 쉽게 아는 건데, 자, 일단은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를 가능합니다. 근데 군안차는 제외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종 소형 면허가 있으면 우리 오토바이 운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자, 일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5, 0.8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눈이 각각 일단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이 0.8 이상이어야 하고요. 수평 시야가 120도,
그리고 수직 시야, 잘못 나왔네요.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가 20도 내에 암점이나 또는 반명이 없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이쪽 면허는 좀 기준이 낮습니다. 두 눈 시력이 0.5 이상이면 되고요. 한쪽 눈을 못 보실 경우 다른 쪽이 0.6 이상이면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 1명당 벌점 90점입니다. 72시간 이내죠. 3일이죠. 자, 중상 1명당 15점이다.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죠. 그리고 경상은 5점, 부상은 2점. 요 점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나오면 굉장히 아쉬우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후속조치와 연락처의 개념입니다. 자,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면 무조건 도주사고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후속조치는 했는데 연락처를 안 남겼어요. 그래도 도주사고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후속조치는 안 하고 연락처만 남겼어요. 요것도 도주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요 5번 내용 잠시 일시정지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사고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장소주 요건은 모든 장소, 보통 이렇습니다. 어떤 성립 조건에서 장소주 요건이라 하면 공개된 도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운전자 과실 중에서 예외 사항들이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자, 자동차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사고 때문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망사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 자, 운전자의 과실이 중요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해자 요건도 피해자가 자살했으면 사망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그렇구나. 라고 헷갈릴 수 있겠죠. 저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외사항 보시면 되고요. 자,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 중에서도 장소는 똑같아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신호 지시 위반하려면은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위반을 해야겠죠. 자, 그런 당연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도 피해자 요건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안 다쳤어요.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가 사람이 안 다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호 지시 위반 사고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불가항력적으로 과실이다. 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추돌 했어요. 그러면은 내 차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신호 위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신호 지시 위반에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특정 구역 내에서 법을 떠나서 그 아파트 내 통행을 안전 위해서 자가로 임의로 설치하는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신호 지시 위반 사고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좌회전 하라고 돼 있어서 좌회전 했는데, 혹은 좌회전 하지 마세요 하고 설치해서 해놨는데 내가 그냥 좌회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신호 지시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중앙선 침범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일단 사고가 일어나야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고요.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피해를 입어서 내가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 누가 나를 쳐서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과실이 줄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속사고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숫자 한번 외워볼게요. 20km/h입니다.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은 20km를 기준으로 합니다. 20km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요것만 알아두셔도 과속사고는 시험 문제 금방 푸실 거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어떤 거냐.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 중 차량과 충돌했다. 자, 그럼 보행사고 맞겠죠?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가 충돌했어요. 그럼 보행사고 아닙니다.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나야지 무단횡단이지. 내가 딴 데서 도로를 뛰어다니다가 사고 났으면 이건 무단횡단의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면허 사고도 마찬가지로 면허가 있어야지 무면허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면허가 없어야겠죠. 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푸신 문제들이 나머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하면서 일단 1과목 마무리 해볼게요. 자, 안전거리인데 일단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공주거리 뭐냐? 자, 저기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시간까지를 공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완전히 멈췄겠죠. 자, 요 사이를 이제 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주와 제동을 합친 것은 정지다.
그래서 이 걸린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정지 시간, 정지 거리 이렇게 나뉘어서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점검 항목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내용 굉장히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즉시 확인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냉각수가 있는지 이런 거 내가 확인할 수 있겠죠, 눈으로. 자, 구동력, 장력을 적당하고 손상된 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변속기 오일량 이런 식이 되고 와셔액 충분히 있는지 이런 간단한 거, 즉시 조치 가능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일상 점검 항목이 보통은 된다라는 겁니다. 램프도 점등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 요 뉘앙스 알아주시면은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운행 전 점검사항, 자, 이것도 이해하시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각종 게이지나 액체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액체들이 많죠. 오일이나 뭐 와셔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냉각수 이런 것들 운행 전에 점검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종 장치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뭐 범퍼가 잘 움직이는지 전등이 잘 켜지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등 청결 상태, 작동 상태 마찬가지 같이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 잘 조여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자, 요거를 잘 이해해 둬야 되는 이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 중이에요. 운행 중 점검 사항 뭐냐?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는 마찬가지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잘 밟히는지, 엑셀 잘 밟히는지, 배터리는 잘 되는지. 배터리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겠죠. 자, 당연히 뭐 기어 깨끗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거울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핸들이 잘 되는지, 엑셀은 잘 밟히는지, 브레이크는 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계기판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오일 게이지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냄새가 나는지, 자, 타는 냄새 난다. 그러면은 조치를 한번 해야겠죠. 자, 그리고 운행 후 점검 사항의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운행 전 점검 사항과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운행 전 점검 사항 때 했었던 거 이제 이상이 있는지 내가 운전하고 돌아왔으니까 소모가 심하지 않은지 이런 결과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운행 후 점검 사항 되겠습니다. 자, 오일을 썼으니까 오일이 너무 많이 줄진 않았는지, 그리고 운전하다가 돌이 튀어서 뭐가 전등이 깨지지 않았는지, 갑자기 범퍼가 작동이 안 되진 않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운행 후 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운행 전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하지만 그 개념이 결과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BS에 대한 문제도 하나씩 나와요. 자, 브레이크 작동 시스템이죠. 자, ABS라는 거는 급제동하거나 미끄러운 돌에서 제동할 때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를 하며 조향 성능을 유지시켜준다.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이것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ABS는 급조정할 때 핸들 조향이 가능해요. 자, 굉장히 좋은 능력을 하죠. 그리고 핵심은 뭐냐? 자, 접지면이 많아야 역할 발휘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ABS는 자갈이나 흙밭에서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 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바퀴가 땅에 최대한 많이 붙어 있어야 이 ABS가 더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경고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브레이크예요. 이렇게 글씨가 써여 있는 경고등은 글씨가 삭제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신기한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가운데 줄 4개 들어가 있죠.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이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L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이크 브레이크 표시등이고요. 자, 돼지꼬리 2바퀴 엔진 예열 작동 표시등입니다. 자, 그리고 냉각수 경고등 이렇게 뭔가 물이 담겨 있죠. 자, 그리고 자동 정색 주행 표시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부채 표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먼지 써 있습니다. 먼지 안 써 있다 하더라도 요 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표 보시고 에어컬리나 먼지 경고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톱니바퀴 되어 있거나 폭죽 모양은 아니고 사실 주유를 하는 모양이죠. 자, 자동 그리스 작동 표시등이고요. 나머지 이제 이렇게 열선 같죠? 이렇게 우리 목욕탕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거는 사이드 미러의 열선 작동 표시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은근 자주 나오는데 배출가스로 보는 고장 확인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무색, 청색은 정상이고요. 검은색은, 백색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은색은 초크가 고장났거나 에어클리너의 엘리먼트가 막혀있거나 연료장치에 고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으로 나온다. 자, 이거는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를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배기가스가 이제 백색이 나오는 건데, 이 백색의 문제는 뭐냐? 헤드 게스킷이나 밸브 오일실, 오일을 새지 않게 막아주는 게 오일실이죠. 이 오일실이 노후됐거나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을 경우에 백색으로 나온다 라는 거, 요 색깔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오버히트,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는 경우죠. 자, 발생 원인은 당연히도 냉각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혹은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과열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징후를 보시면은 수온계가 H, 히트죠. 뜨거워지고 있다를 가리킬 경우 이 오버히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 노킹이 발생할 경우 오버히트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아차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킹이라는 거는 이제 압축된 공기와 이제 연료 혼합물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면서 열이 생기는 것을 노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히트가 생겼을 때 조치는 에어컨 히터를 일단 먼저 끄시고요. 보닛을 열어서 식혀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식힌다 이 개념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와요. 클러치, 또 우리가 클러치에서도 문제가 몇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클러치가 미끄러진 이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클러치 페달에 자유 간격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클러치 디스크에 마멸이 심하거나 디스크에 오일이 묻어 있는 경우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겠죠. 그리고 클러치의 스프링 장력이 약한 경우 미끄러질 수 있다. 이 네 가지 일단 외워주시고요.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엔진이 과열합니다. 세 번째, 구동력 감소 등. 자, 이것도 외워주세요. 클러치가 미끄러질 경우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되는 이유,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격이 크다. 즉, 클러치가 미끄러진 경우는 아까 자유간격이 없다라고 했었죠. 너무 클 경우에는 클러치 차단이 또 안 된다. 그리고 릴리스 베어링이 손상되거나 마모 혹은 파손되었다.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의 흔들림이 너무 큰 경우는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친구죠. 자동 변속기 한번 장단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변속기의 장점은 당연히 기어 변속이 자동이라 편하죠. 그리고 발진이나 감속, 가속이 원활해요. 승차감이 좋고요. 조작이 미숙해도 시동이 안 꺼져요. 그리고 충격이나 진동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 이런 장점들을 봤을 때 구조가 복잡하겠고 가격이 비쌀 것 같죠. 그리고 차를 밀거나 끌면서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체에 의한 동력 손실이 생긴다는 세 가지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일 색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 일단 투명한 붉은색이 보통 오일은 정상이죠. 배기가스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갈색일 경우는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갈색이 나오고요. 검은색은 클러치 디스크가 마멸되어 가지고 이게 오일이 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이 나올 수 있고요. 백색일 경우에는 오일에 수분이 유입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니스 모양으로 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오일이 고온에 노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꼭 다 외워주세요. 자, 이제 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브리스 타이어, 튜브가 없다, 리스, 없다란 뜻이죠. 튜브가 없는 타이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속주행 시 펑크가 났을 것을 대비해 만든 타이어인데, 자, 튜브 타이어에 비해서 공기압을 잘 유지한다는 장점과 못에 찔려도 공기가 바로 빠지지 않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 발열이 굉장히 적고 튜브 고장이 없습니다. 튜브가 없기 때문에 고장도 없겠죠. 대신 단점이 있는데 유리 조각에 손상되면 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림이 변형되면 공기가 그 사이로 셀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레디얼 타이어 보겠습니다. 자, 레디얼 타이어는 조금 더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타이어입니다. 하지만 승차감은 안 좋아요. 안전한 것과 승차감은 별개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안정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접지 면적이 크고 회전할 때 구심력이 좋습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이 좋죠. 그리고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게 레디얼 타이어의 장점인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뭐냐?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 땅이죠? 자, 땅과 타이어가 닿아 있는 부분을 이제 접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접지부 뒤로 주름이 생기는데 왜? 여기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일시적으로 쭈글쭈글해져요. 근데 이 타이어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열이 식히면서 타이어가 다시 펴지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 주름이 그대로 식히기도 전에 다시 또 땅에 닿겠죠. 자, 그러면은 주름이 생겨서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150km 전후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레디얼 타이어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막 현상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지행할 때 차가 뜬다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89km부터 수막 현상이 슬슬 발생하려고 하고요. 100km 정도 되면은 수막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막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저속 주행해야겠고요. 마모된 타이어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을 높게 하고 배트 효과가 좋은 리브형 타이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우리 쇼바라고 하죠. 완충장치라고도 합니다. 주요 기능은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노면의 충격 완화, 그리고 올바른 휠 얼라이먼트를 유지하고 차체 무게 지탱, 그리고 타이어의 접지 상태를 유지하고 주행 방향을 일부 조정한다. 현가장치 우리가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주행 방향을 일부 조정해준다? 라는 거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요거 특징 특이하니까 하나 외워두도록 할게요. 이 현가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스프링이죠. 스프링은 판스프링, 우리 버스 자격증이죠. 버스나 화물차에는 판스프링 사용하고요. 일반 승용차에는 코일 스프링이 작동되죠. 그리고 토션바 스프링, 그리고 공기 스프링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향장치 이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구조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일시정지했다가 보시고요. 자, 조향장치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핸들 이런 것들은 아니까 빼면은 휠 얼라이먼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자, 종류는 먼저 우리 캠버, 캐스터, 토인, 그리고 조향축의 경사각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휠 얼라이먼트라는 거는 자동차의 앞바퀴가 자동차를 지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휠 얼라이먼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자,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했을 때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해주고요. 그리고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했을 때는 핸들의 복원성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캐스터라는 것 자체는 핸들 조작의 안정성과 확실하게 꺾이는 그런 것들을 부여를 해주고 있고요. 이 토인이라는 거는 타이어의 마멸을 최소로 줄여줍니다. 일단은 요 네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시기는 사실 늘 필요하지만 타이어가 교체한 경우나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그리고 핸들이 떨리거나 진동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 하체 부분에 충격을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휠 얼라이먼트를 꼭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캠버 아까 말씀드렸던 휠 얼라이먼트 종류 중에 하나죠. 캠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좌우 바퀴의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우리 캠버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하고 하중을 봤을 때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 자, 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한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캐스터 볼게요. 자동차를 옆으로 봤을 때 차축을 고정하는 조향축의 앞뒤 각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앞뒤 각도입니다. 차가 이렇게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앞뒤 각도를 확인하는 게 이제 캐스터인데 이 캐스터 중요한 게 뭐냐? 자, 조향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보건력을 준다. 자, 아까 핸들에 보건력을 준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아까 토인 보겠습니다. 토인 자동차 앞바퀴 부분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좁은 것을 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부분이 더 넓으면 토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키고 타이어 마멸을 줄입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토인이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운전 자격증에서도 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인은 꼭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향축 경사각인데 조향축 경사각은 어떤 친구와 작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외워줘야 돼요. 자, 조향축 경사각이 캠버 작용하면 아까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준다고 했죠. 캐스터는 앞바퀴에 보온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진이 쉬워지고요. 이 경사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바퀴가 심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해준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심의 현상이 뭐냐? 이거는 자동차마다 다른데 어느 정도 일정 속도에 오르면은 바퀴가 흔들립니다. 이거는 근데 자동차의 고장과는 별개로 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 이 심의 현상이 최대한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심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해준 게 누다 조향축 경사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동장치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우리 세 가지만 공부할게요. 풋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감속브레이크. 자, 먼저 감속브레이크 보면은 이제 풋브레이크의 보조로 사용이 되는데, 자, 왜냐? 베이퍼록이나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베이퍼록이라는 거는 오일에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고, 페이드 현상이라는 거는 브레이크 라이닝과 브레이크 드럼의 변형이 와서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두 개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 때문에, 마찰 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요 풋브레이크만 계속 쓰게 되면은 브레이크 드럼이나 라이닝 혹은 오일이 쉽게 열이 받기 때문에 보조로 감속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라는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속 브레이크 장점은 뭐냐? 풋브레이크 사용 횟수가 줄기 때문에 운전 안전성과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이
적게 받게 한다는 것 자체는 마찰이 최소화된다라기 때문에 마모도 당연히 줄게 되겠죠. 그리고 눈 비등의 미끄러짐도 줄일 수 있고요. 클러치 사용이 줄게 되기 때문에 클러치 관련 부품의 마모도 당연히 줄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버스 중요한 거, 브레이크 작동 소음이 줄어서 승객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감속 브레이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검사가 필요한 이유 4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생명보호, 대기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 4가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4가지 은근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자동차 종합검사의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쳐놓은 게 자동차 종합검사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과목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부터는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 이런 시스템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은 어디에 활용을 하냐? 자, 자동차의 순간 속도, RPM, GPS 방위각 등 자동차의 운행 기록 자료를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얘가 평소에 급가속을 하는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운전자와 운수 회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제공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뭐다?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다 라는 걸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요 뭐를 분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의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 운행 경로고요. 두 번째, 운전자와 시간대별 운행 속도, 주행거리, 자,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로 변경 횟수, 사고 위험도 측정, 과속, 급출발, 위험한 운전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을 하죠. 자, 이것도 뭘 분석하는지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럼 이 분석한 것들 결과가 나왔겠죠. 이걸 어디에 활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운행 관리 당연히 할 거고요. 운전자 교육 들어가겠죠. 너 왜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았어? 라고 혼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것들을 바탕으로 교통수단 및 운행체계 개선을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정부 교통행정기관에서도 요 운행 계통과 운행 경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들을 바탕으로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도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심력은 속도 2배 차이 난다. 그럼 원심력은 4배 차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 자, 타이어가 딴 거 마주한 접지면을 기준으로, 자, 타이어가 보온되지 않고 다시 접지되어 타이어에 진동이 물결 남는 현상. 자, 요거는 타이어 파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었던 그림 중에 요 접지부 물결이 있는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 말씀드렸었죠. 그 얘기 한 번 더 나오니까 한번 외워두시고요. 자, 모닝록 현상, 아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자,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더 습하죠. 그래서 이 습하거나 비가 자주 와서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쓰는 현상을 우리가 모닝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녹이 쓰면 우리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래서 마찰 개수가 높아져서 브레이크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모닝록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해결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은 녹이 자연스럽게 지워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휴게 시설에 대한 이번에 구분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일반 휴게소, 간이 휴게소, 화물차 전용 휴게소, 쉼터 휴게소 이렇게 있는데, 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일반 휴게소와 간이 휴게소 차이만 일단 확실하게 해둘게요. 자, 일반 휴게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게소예요. 고속도로의 휴게소입니다. 자,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근데 간이 휴게소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자동차 점검, 그리고 피로 회복 등을 위한 주차장, 녹지공업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음식, 식당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자동차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이 간이 휴게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쉼터 휴게소, 졸음 쉼터와는 전혀 다른 곳이 간이 휴게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앙분리대란 콘크리트나 방어벽, 방어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럼 기능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분리대는 상행선, 하행선 교통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요. 교통관제시설 설치 공간 제공, 그리고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안전한 섬 역할도 해준다. 그리고 야간 주행 시 대항차의 전조등의 눈부심을 방지해준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호 울타리에 있는데, 방호 울타리라는 것은 핵심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자,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여 차나 운전자의 파손과 상해를 줄인 뒤 다시 진행 방향으로 차를 복귀시킨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줄인다라는 겁니다.
즉 사고를 예방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도 한다라는 것은 예방의 기능 중에 아주 미미한 기능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호 울타리는 사고 예방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은 피해를 줄인다. 혹은 사고 형태를 변형한다 라는 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호 울타리 종류를 보시더라도 일단 노측령, 차의 도로 이탈을 막습니다. 자, 사고 유형의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중앙 분리대형 마찬가지로 왕복 방향의 차로 충돌을 예방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형태를 변형시키고 있다 계속해서. 그리고 보도형도 차의 도로 침범을 막기도 하고, 자, 교량에서 차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교량용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럽게 우리 갓길이죠. 갓길에 대해서도 한 번에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럽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시험 문제는 기럽게가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과 시계가 넓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요. 기럽게 폭이 넓으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지 아닌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럽게 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거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기럽게 장점 보시면은 긴급차 주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옆으로 흐르게 해주는 그런 노면 패임도 방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럽게의 기능 마찬가지로 고정차 대피 공간, 그리고 교통 안정성, 쾌적성 제공, 그리고 작업 공간 확보, 그리고 곡선도로의 시거, 시야 증가,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고속도로에 통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 시 갓길로 통행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 이런 특이한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절별 유의사항 한번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사계절의 내용은 많지만 우리는 사계절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혹은 특이한 것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 우리 꽃샘추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약해져죠. 그리고 황사 있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환자 급증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자, 새벽엔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어요. 꽃샘추위 때문이죠. 자, 땅이 녹습니다. 집안이 약해져서 낙석이나 도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서 몸이 나른해지는 춘곤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황사로 인해 시야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 시즌이기 때문에 어린이 사고, 노약자 사고가 굉장히 증가하는 계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사고가 생기냐? 자, 우리가 덥고 비가 많이 오고 습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복합적인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고여서 수막 현상에 의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열대야로 인해 수면 부족이 있어서 졸음운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냉각수 점검을 잘 해줘야 되는 시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슷비슷한데 일교차가 가장 심한 계절이 가을이다 라는 거, 요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명절 있죠. 그리고 농번기입니다. 수확 계절이죠. 자, 이런 것들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쳐주냐? 자, 일단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안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개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자, 단풍놀이 가다 보니까 경치를 구경하다 보니까 주의력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농번기에 국도를 가보니까 농기계가 국도에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농기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행락철 말씀드렸던 단풍놀이 태국대회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명절이 있죠. 그래서 귀성길. 자, 이렇게 사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겨울에는 사람과 자동차 모두 최악인 계절입니다. 사고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눈 많이 오죠. 그래서 빙판길 사고 이런 거 많이 있겠고요. 자, 자동차가 돌아가는 스핀 현상이 잦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들이 춥다 보니까 내 목적지가 여기인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자, 이런 내용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운전, 안갯길 운전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마찬가지로 가시거리가 뭐든지 어떤 상황 때문이든지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 최고속도 50%를 감속해야 된다는 거, 요거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지르기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앞지르기는 우리 경험을 살려보시면 돼요. 보통 1차선, 고속도로에서도 1차선, 왼쪽 차선이죠. 왼쪽 차로 1차선, 왼쪽 차로가 아니라 이제 1차선이죠. 죄송합니다. 자, 1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주행한 차량의 왼쪽으로 우리가 앞지르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지르기는 오른쪽으로 사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앞지르기를 할 때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한 경우에는 그 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뒷차가 나를 앞지르려고 하는데 나도 앞에 있는 차를 앞지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운전을 쉽게 생각하면 연비주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운전의 효과를 보시면은 차량 관리 비용이나 고장 수리 비용, 타이어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환경 문제 감소, 교통 안전이 증가, 그리고 운전자와 승객의 운전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고장 수리가 적어지다 보니 작업하는 이런 시간 손실, 시간 낭비가 적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운전에 영향을 주는 건 도로 기상, 타이어, 엔진, 교통 상황, 그리고 공기 역학도 경제운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과목이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4과목은 쉬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내용 반, 외워야 되는 내용 반이 있는데 쉬운 내용 제가 한 방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의 5요소, 단정한 용모 및 복장, 공손한 인사, 친근한 말, 따뜻한 응대, 밝은 표정이죠. 자, 이 5가지가 이제 4과목의 한 절반을 얘기를 합니다. 이 4과목, 이 4가지, 이 5가지 요소에 대한 개념만 확실히 잡아두시면은 이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일단 외워두시고 유출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손님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해야겠죠. 근데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 내용, 공손한 인사로 손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공손한 인사를 해야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충분히 무관하다는 겁니다. 문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요? 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즉,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예의를 갖춘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나를 잠시 기분 나쁘게 하실 수 있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먼저 웃어야 되죠. 자, 그런 것들로 유출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외워야 될 거 서비스 특징 7가지인데, 자, 무형성, 동시성, 인적 의존성, 소멸성, 무소유권, 변동성, 다양성. 요 7가지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승객을 위한 행동 예절을 필요한 8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8가지 다 보실 필요 없고요. 8번째 직업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직업관 중에서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냐? 자, 사회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 의미는 삶의 영위, 먹고 사는 라이프, 삶의 문제죠. 그리고 일할 기회, 그리고 경제생활 제공이 경제와 관련된 거고요. 사회적인 거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거겠죠. 사회공헌이나 인간관계, 사회발전기업, 그리고 업무 분담. 이거는 이제 사람들, 단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느낌이고요. 심리적인 의미는 개인, 즉, 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 자아 실현, 삶의 보람, 소명의식, 사명감,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굳이 외울 내용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직업관 3가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역할 지향적인 내가 사회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전문 능력이다 라는 이런 직업관이 있어야 되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4가지는 그냥 돈 벌려고 합니다. 이런 거나 기독적, 나 아는 형님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차별적인 직업관,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폐쇄적 직업관, 이거는 남자가 하는 일이지, 이거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능력을 나눠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2차 사고 방지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치의 순서 만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탈출하고 나랑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를 구출해야겠죠. 그리고 후방 방호가 여기서 2차 사고 방지입니다. 내가 사고 나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차를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방을 먼저 방호를 한 뒤에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보면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비상 전면들을 먼저 켜고 기럭기에 정차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기럭기에 정차를 한 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자, 하기 전에 후방에 경고 반사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자, 요거 때문에 시험 문제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2차 사고를 먼저 무조건 철저하게 방지를 한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4장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것들, 그리고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해주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영제의 장점이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자, 먼저 공영제의 장점은 무엇이냐? 자, 도시교통계획의 운행 서비스 공급 가능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선이 공유되기 때문에 자, 노선 조정, 신설 변경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연기역 환승 시스템, 정기권 도입이 용이하고요. 자, 서비스 안정적 확보나 개선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수익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이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저렴한 요금 유지 가능하며 대중을 보호할 수 있다. 왜? 공영제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영제의 단점은 뭐냐? 자, 이렇게 나라에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약간 책임의식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올리고 싶은데 쉽게 요금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간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운행에 생각보다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민영제는 우리 일반 기업에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민영제의 장점은 공급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민간이 관리하기 때문이고요. 공영제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 성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일 수밖에 없죠.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살아남아야겠죠, 그들도. 그리고 정부의 규제나 재정 지원이 최소화된다라는 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민영제의 단점은 뭐냐? 노선 개편이 어렵습니다. 자, 회사마다 노선을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서비스 개선이 조금 곤란한데 회사마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간 수익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비수익 노선 운행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회사는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잘 되지 않는 노선은 굳이 하려고 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어렵습니다.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민간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과도한 버스 운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준공영제는 이제 공영제와 민영제가 섞여 있는 건데, 자, 버스의 소유나 운영은 각 민간 버스 업체가 합니다. 하지만 노선, 요금 조정, 이런 것, 운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운행 관리, 이런 관리들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손해가 났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들 때문에 생긴 손해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준공영제 특징 이어서 보시면은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고 높은 버스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고 표준 운송 원가, 표준적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 원가를 정해 놓으니까 경영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 요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요금 체계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단일 운임제는 마을버스에서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거리 상관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 500원입니다. 소위는 뭐 2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이제 단일 운임제 마을버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구역 운임제 운행 구간을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A부터 B까지 또 이렇게 툭툭툭 나눠서 이 구역별로 나눠진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리 운임 요일제는 이제 시외버스에서 책용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거리 운임 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운임 요일을 간 거리만큼 곱해서 거리, 운임, 요금 제도를 책정하는 겁니다. 요금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리 체감제는 이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이용거리가 증가할수록 내가 체감하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대신 그 단위당 운임은 낮아집니다. 원래 1km당 1km 갈 때마다 100원인데 너 10km 가니까 1000원이 아니라 한 800원으로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이제 거리 체감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버스나 특수여객은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요금제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R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선 급행버스 체계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지금 BRT를 많이 찍고 있죠. 자, 간급체라고 부를 건데요. 자, 간선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해서 급행버스를 운행한다. 즉, 땅 위의 지하철이라는 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급체의 특징을 보면은 중앙버스 차로 같은 버스 전용차로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 그리고 신속한 승하차, 그리고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는 ITS를 활용한 첨단 신호 체계다. 즉, BRT는 뭔가 첨단 과학 기술에 있다. 첨단 기술이 있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IS 볼게요. 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요거는 버정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IS와 BMS의 차이를 이제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일단 BIS에는 우리 같은 승객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버스 정류소에 송수신기를 설치해서 버스의 위치, 언제 도착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BMS,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버운시는 이제 운전자나, 자, 우리 운전자 될 거죠. 그리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BMS는 차 내에 장치를 설치해서 버스와 종합 촬영실을 유선, 무선으로 연결해서 버스 위치나 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운전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자, 앞에 사고가 났으니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IS, 버정시는 기본적으로 승객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 자체가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거나 정류소 간 주행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불규칙한 배차나 결행도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운전자분들이 이제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속이나 난폭이 줄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막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불필요한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럼 BMS, 버운시는 이제 회사나 운전자에게 좋은 거라고 했어요. 자,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운행 상태를 파악합니다. 자, 배차 간격이 너무 가깝진 않은지, 운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고요. 전자지도를 이용해서 버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실제로 주행을 잘하고 있는지, 노선을 마음대로 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버스 운행 및 통계를 관리합니다. 기간별로 이 버스가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얼마나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해서 버스 앞으로 운행을 하는데 좀 더 도움되는 정보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BMS, 사실 우리는 지금 승객의 입장이지만 언젠가 운전자와 회사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BMS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운시 BMS를 도입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차간 간격 조정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행 질서가 확립이 되겠죠. 그 또한 또 정시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증가하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교통사고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교통사고를 감소하면 보험료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경제성,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입장마다 얻는 효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중간 말씀드리면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놨던 영상, 과목별 영상을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버스 전용차로 핵심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볼게요. 자, 가로변 차로를 버스가 전용으로 통하는 도로죠. 자, 우리 요거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인도 옆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죠. 이런 거는 이제 종일이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해서 우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당연히 가로변의 주정차가 금지되겠죠. 자, 요거 시행 효과가 좋으려면은
버스 이용자가 당연히 승용차 이용자보다 많아야겠죠. 자, 이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장점 뭐냐? 시행이 간편하고 운영 비용이 낮다. 그리고 가로망책의 영향이 적고요. 보안, 원상 복구가 용이합니다. 설치가 쉬우니까 원상 복구하는 것도 쉽겠죠. 하지만 단점을 보면은 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너무 많아요. 요거는 저도 운전할 때마다 헷갈리긴 하죠. 그래서 시행 효과의 즉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서 이제 상업하시는 이제 금은방을 하시거나 구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상업과 상충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요.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앙버스 전용차로 한번 볼게요.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로 중앙에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가 말 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죠. 장점 보시면은 일반 차량과는 아예 마찰이 없을 거고요. 교통 정체 구간에서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버스의 정시성, 그리고 통행 속도 확보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를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로변 상업 활동이 보장된다. 자, 이거는 아까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단점에 이제 상충된다. 가로변 상업과 상충된다라는 단점을 확실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네. 자, 그래서 끝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단점을 보면은 버스를 타러 무단횡단이 증가합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데도 이제는 횡단해야 되는 시간이 생겼죠. 자,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류소에 대한 보행자 접근 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죠, 사실상. 그리고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와 일반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잘 관리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 그리고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중점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1시간 이내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니 이 내용 정도는 꼭 숙지를 해주시고 시험을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신 부분들은 제가 앞서 여기에 있는 영상들에 대한 설명을 올려놓았으니 그 영상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서 심층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